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벨링브랜즈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를 보면 CEO의 원대한 비전 발표로 시작해서 애널리스트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답변까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쉽죠. 맞아요. 특히 CEO의 발언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담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긴 한데, 때로는 현실과 약간 거리가 느껴질 때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오늘 저희는 아주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CEO의 발언이나 복잡한 Q&A 세션은 과감히 건너뛰고요. 오직 최고 재무 책임자, CFO, 폴 로드의 준비된 발언에만 현미경을 들이대 볼 겁니다.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진짜 숫자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CFO가 배의 선장으로서 나아갈 방향을 외친다면 CFO는 엔진실의 기관장이잖아요. 현재 엔진의 출력, 연료 소모율, 그리고 잠재적인 결함까지 가장 정확하게 보고하는 사람이니까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CFO의 언어인 숫자를 통해 벨링브랜지라는 배의 실제 항해 능력을 측정해보는 셈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벨링브랜즈의 엔진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CFO의 발언 속에 숨겨진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시죠. 자, 먼저 3분기 성적표의 헤드라인 숫자부터 보죠. 순매출은 5,48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EBITDA는 1,200억 원을 기록했네요. 이 숫자만 딱 보면 괜찮네,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군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CFO의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숫자가 시장의 예상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그 이유를 아주 솔직하게 설명해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건 주력 브랜드인 프리미어 프로틴과 다이마타이즈의 이커머스 프로모션 물량이 4분기가 아니라 3분기에 좀 일찍 출하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미묘한데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성과라기보다는 4분기에 잡힐 매출을 3분기로 그냥 땡겨온 것에 불과한 건가요? 투자자들 입장에선 이로 3분기 실적 좋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근데 CFO가 이 사실을 먼저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건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고 4분기에는 다시 조정될 거라고 아예 못을 박았죠. 아, 이건 투자자들한테 보내는 일종의 신호거든요. 이번 분기 숫자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기적인 숫자 노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성과 부풀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택한 거네요. 그럼 그 근본적인 성장세는 어떤지 주력 브랜드들의 속사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간판 브랜드인 프리미어 프로틴의 순매출이 6%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이 숫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여기가 오늘 분석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출하량 기준 성장률은 6%지만 실제 매대에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 기준 성장률은 무려 19%에 달했습니다. 19%요? 잠깐만요. 두 숫자 사이에 13%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회사가 매장에 보낸 물량보다 소비자들이 사간 물량이 3배 이상 많다는 뜻인데 그럼 매장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유통업체들이 재고를 줄인다는 건 그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의 미래 판매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CFO의 설명에 따르면 월마트 같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재고 관리 효율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매장에 쌓아두는 물건의 양을 줄인 거죠. 벨링브랜드가 보낸 출하량은 그래서 적게 잡힌 거고요. 아, 하지만 소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대에 있는 제품을 그야말로 싹쓸이 해간 겁니다. 즉, 유통 채널의 정책 변화라는 노이즈를 걷어내고 보면 프리미아 프로틴에 대한 실제 소비자 수요는 폭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하고 긍정적인 지표인 거죠. 와, 겉으로 보이는 6%가 아니라 숨겨진 19%가 이 브랜드의 진짜 실력인 셈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회사가 물건을 밀어내서 만든 매출이 아니라 시장이 제품을 끌어당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럼 다른 주력 브랜드인 다이마타이즈는 어떻습니까? 순매출 5% 증가로 프리미어 프로틴보다 다소 낮아 보이는데요. 다이마타이즈는 또 다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의 주된 동력은 해외 시장하고 RTD, 그러니까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쉐이크 제품이었거든요. 아, RTD요?
네, 이건 브랜드의 전략적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틴이 미국 내 대중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면 다이마타이즈는 보다 전문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RTD 같은 편리한 제품 형태로 새로운 소비층을 공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브랜드가 서로 다른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소비자 수요가 확인됐으니 수익성도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35.1%로 오히려 1.3%포인트 감소했네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이익은 줄었다니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가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CFO는 수익성 하락의 원인을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첫째, 핵심 원료인 유제품 단백질의 가격 상승. 이건 회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고요. 그렇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둘째가 판매 촉진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가. 셋째는 새로운 포장 디자인 도입에 따른 일회성 비용입니다. 특히 원자재 비용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니 프로모션 비용도 줄이기 어렵겠고요. 결국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CFO는 이런 비용 압박 요인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에 단종시킨 조인트 주스라는 브랜드와 관련된 법적 소송 비용으로 무려 680억 원을 충당금으로 설정했다는 내용도 공개합니다. 680억 원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비용이네요. 이미 끝난 사업의 망령이 현재의 발목을 잡는 격인데요. 이런 돌발 비용은 회사의 근본적인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CFO는 이 비용이 비경상적인, 그러니까 일회성 해프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이 돈을 버는 능력, 즉 본원적인 영업 성과를 평가할 때는 이 숫자를 제외하고 봐달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아, 딱 분리해서 봐달라. 네, 우리 핵심 엔진은 잘 돌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다른 부품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느라 일회성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용 압박과 일회성 지출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회사의 재무적인 기초 체력은 과연 튼튼할지 궁금해지네요.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과 부채 수준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CFO의 발언을 보면 3분기 영업활동을 통해 400억 원의 현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순 부채는 약 9,710억 원, 순 레버리지 비율은 2배 수준이라고 밝힙니다. 순 레버리지 2배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정도면 건강한 건가요? 아니면 위험 신호인가요? 특히 이 벨링 브랜드가 속한 소비재 산업의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순 레버리지, 그러니까 순 부채를 연간 조정 EPS DDA로 나눈 이 비율은 3에서 4배 이하면 건전하다고 평가받거든요. 특히 벨링 브랜드처럼 현금 흐름이 꾸준한 소비재 기업들은 그보다 높은 레버리지를 감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2배는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수준입니다. 오, 굉장히 안정적인 거군요. 왜? 회사가 빚에 의존하지 않고 있고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새로운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회사가 한 일이 바로 자사주 매입이군요. 3분기에만 83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보통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 지금 너무 싸다고 생각할 때 하는 행동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시장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 중 하나죠. 단순히 우리 회사를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회사의 돈으로 직접 주식을 사들여서 그 가치를 증명하는 행동이니까요. 또 유통되는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한 주당 가치, 즉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행동으로 보여줬군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는 구체적인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2025년 전체에 대한 회사의 전망, 즉 가이던스를 한번 살펴보죠. 연간 매출 성장률을 14%에서 16%로 매우 강력하게 제시하면서도 전체 매출과 EBITDA 전망치의 중간값은 그대로 유지했네요. 네, 연간 전망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모순점이 발견돼요. 바로 4분기 전망입니다.
4분기요? 네. CFO는 4분기 매출이 14%나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조정 EBITDA 마진은 약 19% 수준으로 3분기보다도 그리고 연간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익률은 곤두박질 친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에 CFO가 설명하려는 핵심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익률 하락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는 4분기에 역사적인 수준의 프로모션, 그러니까 할인 행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볼 계획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실히 굳히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죠. 둘째, 그동안 계속 상승해온 단백질 같은 핵심 원자재 비용이 4분기 재무제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4분기의 이익률 하락은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감소하는 전략적 후퇴 같은 거군요. 단기적인 수익성을 희생해서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CFO의 발언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4분기 이익률이 낮다는 숫자만 보면 어닝 쇼크로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담긴 회사의 의도적인 투자 전략을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는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기 전략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CFO가 수평선 너머에서 다가오는 먹구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했는지 살펴보죠. 아직 닥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나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CFO는 2026 회계연도, 그러니까 내년에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관세 문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특히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핵심 원료인 유제품 단백질에 대한 관세가 원가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관세 문제라. 이건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거시경제적 변수잖아요. CFO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일찍 그리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낮은 한 자릿수의 원가 상승 영향이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던데요. 그 구체성이 핵심입니다. 낮은 한 자릿수라는 표현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 회사의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용 증가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CFO가 이 문제를 1년도 더 전에 미리 언급하는 이유는 첫째, 투명성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왜 미리 말 안 했냐는 비난을 피하고 우리는 이미 이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기대치 관리고요. 그렇군요. 내년에 이익이 좀 줄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건 외부 요인 때문이고 저희는 이미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미리 보내는 셈이네요. 그런데 대비하고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만 했는데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분석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입니다. CFO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없거나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 중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벨링브랜즈 CFO의 발언을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보니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보고서가 아니라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한편의 치밀한 전략서처럼 느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 뒤에 숨은 폭발적인 소비자 수요, 그리고 단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미래 시장을 잡으려는 과감한 투자, 마지막으로 다가올 외부 위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네요. 맞습니다. 3분기 실적의 이면에서 진짜 수요를 읽어내고 4분기 이익률 하락 전망에서 미래 투자 계획을 발견하고 관세 경고에서 회사의 위기 관리 능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을 맞추니 이 회사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항해하고 있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CFO가 남긴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 한 문장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이 회사의 경영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핵심 원료인 고품질 단백질의 공급처인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대체제를 찾는 수준을 넘어 아예 식물성 단백질을 혼합하는 등 제품의 레시피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혁신을 시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내에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까요? 혹은 이 모든 비용 증가를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고 그동안 쌓아온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그 가격 인상을 버텨주길 바라는 위험한 도박을 해야 할까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벨링 브랜드의 회의실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을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